2021년 9월 8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심에서 올해 벌써 두 번째 원고 패소가 되었는데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은 1965년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재판부는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 25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의 배경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내용이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8일 지난달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던 같은 판사가 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언제부터 이 나라 사법부가 국제법까지 아우르는 오지랖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리는 판결 같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서로 견제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데 사법부가 정치, 외교를 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전 정권 때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중에 강제징용 관련 재판 지원도 있었기에 소멸시효 기간 계산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8년 10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대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소멸시효를 2012년도 대법원 판결로 계산해야 한다는 재판부를 보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날 일본의 아사히 뉴스에서도 짧게 이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소송 시점에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해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급법원에서 잇따른 패소라고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도 우리나라를 비웃네요. 대법원 판결이 완전 무시되고 있어서 웃는다. 노후자금 모금으로 생각지 말라. 일본의 아부라니 한국인답지 않아. 킥킥. 거지 국가가 집안에서 다툰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판결엔 일관성이 없어. 그냥 웃자. 이외에도 뚝심 없다, 철저히 해라 등 댓글의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 비아냥 조롱 정도로 풀이되네요. 적어도 사법부도 이 나라 국민이면 소극적인 판결이 아닌 적극적이고 광의적인 해석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는 게 이 나라 사법부가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국가끼리 다른 걸로 퉁쳤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상 2021년 9월 8일 일제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다는 씁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